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당면과제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출생 고령화다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뭐 청년 문제, 정년 문제도 있고요. 또 연금 문제, 심지어 최근에는 무임승차 논란 등 다 연결이 돼 있는 큰 숙제죠. 자, 그런데 늘 시끄러운 정치권은요.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뾰족한 대책과 정책 하나 못 내고 있습니다. 자, 국회 미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6년 60세 정년제가 도입된 이후에 이 오히려 퇴직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2년에는요. 주된 일자리, 주로 이제 안착해 있던 그 일자리에서 평균 19년 7개월을 일하고 53세에 퇴직을 하는 게 평균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평균 15년 5개월을 일하고 49.3세에 퇴직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짧아졌죠. 자, 문제는요. OECD 국가들 중 우리는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퇴직은 일찍 하고 72.3세까지 다른 여러 일자리, 대부분 жил라진 일자리를 전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퇴직은 했는데 이후 20년을 불안정하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힘겨운 노년. 자, 연금 개혁을 하면요. 아무래도 더 내고 덜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자, 안 그래도 낮은 연금 생활 비율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 묻습니다. 이 해묵은 걱정, 대책은 뭡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업무평가에서 이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은 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 전현희 위원장을 직접 모시고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까지 만나보시죠. 자, 1부 마지막에 저희가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디저트송.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오늘은 임경빈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대조난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오늘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탄핵 절차 이게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관심의 초점은 이 검사 역할을 담당할 국회에 대신해서 국회를 네. 대표해서 김도우 법제사법위원장이 어떤 스탠스,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여기에 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었는데 오늘 김도우 위원장이 기자들과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또 소추 의결서도 공개돼 있으니까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치권 안팎의 예상보다 빠르게 의결서를 제출한 이유 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는데 이게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김도우 위원장이 그렇죠. 탄핵소추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네. 의구심이 좀 제기가 됐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 김도우 위원장은 아니 이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 네네.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제출한 증거자료 또 참고자료와 함께 이상민 장관이 대응하는 자료를 보고 나서 판단할 거다.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뭐 드라이한 상황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뭐 자신의 이 존재만으로 뭐가 이게 어떤 심판 결과 달라지거나 이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시대전환 이렇게 야삼당이라고 얘기했는데 1인 정당도 이름을 명확히 해야죠. 용해인 의원 얼굴이 보였으니까 시대전환이 아니고 기본소득당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정하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임평롱아님, 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어떤 반응이에요? 대통령실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의결이 되고 나서 20분 만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뭐 기자분들도 다 이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받았을 텐데 네네. 저도 좀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좀 놀랐는데 이렇게 짧게 썼습니다.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네, 이제 네. 강조를 했는데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라고 이제 딱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입장에 가깝다. 네,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그 뒤이어서 이어진 대정부 질문 때 매우 유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한치의 흔들림 없이 행정안전부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네.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회주의 포기,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이 입장에 대해 좀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뭐 공식적으로 보면 사실은 의회는 이번에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이제 표결을 거쳤고 네. 그 표결 결과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의결한 거기 때문에 이걸 두고 이제 의회주의 포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려면 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명확히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글쎄요 이제 절차 자체는 의회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진행된 걸로 보여서 뭐 대통령실이 왜 의회주의 포기라고 했는지는 뭐 제가 이제 비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잘 이해는 잘 안 갑니다. 네. 뭐 그거에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야 하는 입장은 뭐 굳이 이제 따지자면 한덕수 총리의 입장이 좀 더 가까웠어야 되지 않느냐. 유감이다. 그렇습니다. 유감이고 뭐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 어쨌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네. 다하겠다. 이런 정도의 뭐 조금 더 이제 건조한 입장이 대통령실에는 더 어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좀 들긴 하고요. 아까 이제 박정우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이제 소추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김도부 위원장이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실 좀 따져봐야 될 지점은 있습니다. 소추위원으로서 국회가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맞춰서 이제 탄핵을 인용해 주십사라고 요청해야 하는 소추위원이 맞는 걸 틀린 걸 아니라고 맞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사실은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에 가까운 거고요. 본연에 주어진 업무를 하는 태도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이제 야권에서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라 뭐 사실상 태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는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또 출석하지 않게 되면 소추위원이 그럼 이제 당사자 없이 우리 법원도 그렇지만 서면으로만 또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1차 출석을 안 하게 되면 한 번 수년이 되고요. 2차 출석도 안 하게 되면 대리인이 없이 그냥 벌써 심판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그렇죠. 보통은 이제 치열하게 변론이 오가는데 변론 없이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서면의 내용 이게 맞느냐 틀리냐 검토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차원의 소추위원단 구성을 추진하겠다 이런 기류가 읽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 이걸 구성할지 말지를 김도우 위원장이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성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게 어떤 대목이냐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왜 해임 건의안을 또 거쳐서 탄핵 소추까지 통과되게 되었나 보면 이태원 참사잖아요. 유가족 입장이 어제 나왔는데 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이 통과를 시켜준 것을 환영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애초에 해임을 했더라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어제 있었던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 의결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게 이제 초유의 일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다른 장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참사 상황이 벌어졌으면 보통 먼저 이제 사임하거나 사의를 표명했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장관급 인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상 이제 의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결의하는 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런 움직임만 있어도 대부분 대통령실에서 이걸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갔었습니다. 받아들였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탄핵
의결하는 절차에 돌입할 필요가 없었던 네네. 거고 그래서 이번 사안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국민 여론이라든지 지금 유가족들의 요청이 대통령이나 혹은 뭐 장관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같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 기자님, 이제 네. 공은 헌재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의 역할, 이것도 이제 아까 짚었지만 또 쟁점들이 있죠. 네, 뭐 제일 중요한 게 헌재에서 판단하게 될 때 탄핵 네. 대상자에게 파면할 만한 헌법 또 법률 위배가 있는지 네. 이걸 따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 대응과 관련한 헌법 법률 위반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뭐 이런 직책 수행에서의 성실성 여부, 이거는 탄핵 심판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반박 입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걸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제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탄핵 사유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또 맞서고 있는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치열한 공방이 있을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 국회 김도우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네. 이게 또 주목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헌재에서는 여러 가지 이 공판관 재판관을 지켜보면서 어떤 결정 내릴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짚어드린 것처럼 이 정족수가 7명이죠. 재판관 그렇죠, 정족수 그렇죠. 7명 가운데 6명이 이 찬성이나 인용 결정이 내려지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이 헌재에서 지금 9명이지만 2명, 그러니까 이선혜 이석태 재판관이 3, 4월에 연이어서 네, 퇴임하게 네. 돼요. 후임 재판관 인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점 언제 결정을 할지. 그렇습니다. 예, 지금 9명일 때 결정을 할지. 그럼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고. 빠른다는 얘기인데 쉽지 아니면 않을 것 같고요. 8명일 때 할지 7명인 상황에서 할지. 음. 그 이후에 또 이제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되는데 뭐 청문회를 거쳐서 또 이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상황에서 할지 시기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헌재의 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정치적 후폭풍에 대해서도 지금 네네. 이제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당에서는 네.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석으로 비워놓게 된 이 야당들의 결단 이게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될 거다. 네네. 이런 입장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 부담이 이제 야당 쪽으로 가게 될 거고 그래서 조금 취재를 해보면 여당 내부에서는 기왕 그럴 거라면 기왕 기각이 될 거라면 조금 시간이 좀 더 이 지속이 돼서 총선 전에 나오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뭐 관측을 하는 네네. 의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야당 쪽에서는 설사 헌재에서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폭풍이 야당 쪽보다는 여당 쪽으로 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이태원 12구 참사 관련해 가지고 책임이 있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네네. 국민 여론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과 반하는 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당이 그 부담을 져야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가 헌재에서 기각하더라도 야3당한테 폭풍이 오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헌법마저 어떻게 이렇게 유린을 하느냐라면서 역풍이 불 거다 이런 또 전망을 네.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총선은 이제 한 1년여 남았는데 지금 이게 18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게 권고예요. 그렇습니다. 꼭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제 생각엔 이렇게 오래 끌 것 같진 않아요. 또 이제 장관직을 오래 비워두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헌재에서 최대한 그래도 빠르게 진행하지 않겠는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요. 이게 지금 뜨겁습니다. 이 국민 여론이 시끌시끌한데요. 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서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자, 1심에서 무죄 판결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내린 판결인데요. 네. 그러니까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거죠. 네. 검찰은 50억 가운데 소득세,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인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을 뇌물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검찰이 어떻게 구형을 했었냐면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해달라. 그리고 네. 또 25억을 추징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 그리고 뇌물을 준 혐의 그리고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재판부 얘기를 들어보면
곽 전 의원의 아들의 나이와 경력,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강 상태, 또 화천대유에서의 직급과 담당 업무, 이거 종합적으로 보면 사회 통령상 퇴직금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네. 이렇게는 판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돈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판단을 했지만 이게 50억이라는 거액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무죄로 선고를 내린 겁니다. 네네. 그리고 뭐 2015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꾸린 성남메탈 컨소시엄에서 빠지려고 하니까 김만배 씨 부탁을 받고 영향력 행사한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수한 혐의, 이것도 이제 쟁점이 됐었는데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15년쯤부터 김 씨의 지시를 받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사업 계획을 보고받거나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고 보긴 어렵다. 김 씨가 성남메탈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서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 행사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뇌물죄라는 건 대가성이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좀 이제 부족한 정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주된 근거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이미 독립을 해서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다. 독립생계를 꾸리고 네. 있으니까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 자,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이제 판결 내용 자체가 네네. 국민들 봤을 때는 좀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네네. 일단 재판부에서도 이번에 이제 주어진 그 50억이라는 돈이 이 뇌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정황들은 존재한다고 네네. 인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대신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봤을 때도 이거 좀 네네. 의심스럽다라는 거고요. 수상하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이제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들 사이의 이제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을 의혹 제기할 권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의혹 제기가 안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 관련성도 있다라고 네. 또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도 있고 뇌물로 볼 만한 정황도 있는데 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검찰이 이거를 증거로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박정희 기자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뭐 하나은행 컨소시엄 뭐 이제 구성하고 그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네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들하고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뭐 사용하거나 네. 따로 받으려고 했었다거나 이런 정황이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네네.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전에 우리가 마주했던 사례들, 예를 들면 국정농단 사건 때 뭐 박근혜 최순실 사례 네. 같은 경우를 보면 그때는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산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사실상의 경제적 공동체로 이제 인정을 했던 네. 그 이익이 둘의 이익이 이제 일치한다고 봤던 거에 비하면 이 두 사람은 곽상도 의원과 곽병철 씨 같은 경우는 부자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곽상도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아들한테 그 50억 원이 갔을 경우에는 네. 향후에 아버지로서 행사했어야 할, 예를 들면 증여를 한다든지 예. 상속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금전적인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충분히 고려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면 대리급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의 대리급 인사가 퇴직할 때 퇴직급 50억 원을 줄 수도 있다라는 네네. 게 되는 셈이라서 이걸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네, 의문이 그러게요. 남는 거죠. 자, 앞으로 혹시라도 부정한 돈을 주고받을 인물들은 자녀들 다 이제 일찍 분가시키겠네요. 주소를 분리해버리면 예. 자식이 받았지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계속 남아요. 그럼 왜 화천대유가 이 재직을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은 젊은 직원 퇴사하는데 50억이라는 큰 돈을 이 곽상도 전 의원이 아니고 그 아들에게 왜 줬느냐. 왜 줬느냐라는 건 누가 답을 해 줍니까? 이분이 네. 한 5년 9개월 정도 근무를 했다는 화천대유에서 거죠? 이제 네. 일을 했는데 어제 주간조선이 온라인 기사를 낸 게 하나가 네. 재밌는 게 뭐랑 비교를 했냐면 삼성전자의 고문급과 퇴직금이 동급이다. 아, 그래요?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네. 뭐 지난 2021년에 퇴직했던 그 삼성전자 임원들 예를 들면 김현석 고문 같은 경우가 한 55억 정도 받았고 네네. 이상훈 고문이 한 50억 정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20년 정도 삼성전자에 일하면서 임원급까지 올라간 인사들이라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동급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또 추가로 지금 네. 논란이 되는 거는 이 50억 뇌물 혐의에 대한 것만이지만 사실은 이제 곽병철 씨가 화천대유에 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이 신혼살림을 차릴 때도 뭐 이제 아파트 관련된 부분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다든지 네. 아니면 뭐 대여금 형식으로 5억 원 정도를 빌려줬다 거의 뭐 이자를 안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도 네네. 일종의 뇌물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여전히 있는 상태거든요. 검찰이 2심에서는 좀 제대로 수사를 추가로 하든 뭐 증거를 밝히든 해서 제대로 공판에 임해야지만 지금의 의혹들 결국 일종의 이제 불멸의 신성가족 네. 검찰 가족을 봐주기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화천대유는 뭐 세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로 지금 레벨업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자, 이 판결 내용이 어쨌든 어제부터 전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여론 반응들이 쏟아지고 분분합니다. 자, 그런데 박 기자님, 애초에 검찰 수사가 좀 부실했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온라인 반응을 보면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는 그런 비판이 제일 많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아까 저희가 짚어드린 것처럼 하나은행 관련된 내용이나 네네. 이런 등등에서 이 재판부, 법원의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반응을 봐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다이렉트 상속이 됐다. 또 유산 상속에 대한 좋은 판례가 됐다. 이런 판결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박용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50억을 받은 곽상도 아들 정말 뇌물이 아니냐. 그게 정말로 산재 위로금을 생각하는 거냐. 대장동 원주민 서민들의 피눈물로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이 정말 적법하게 받은 돈이라고 우리 사법부는 판단한 거냐 이렇게 네. 반문하기도 했고 또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어떻게 보면은 뇌물로 본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판결 받고 뇌물은 네네. 무죄가 나왔지만 어쨌든 네. 그런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에 대해서는 손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 됐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50억 벌기 참 쉽죠이 네. 뭐 이런 뉘앙스의 꼬집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억 대 600만 원 많이 대비되는데 분가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분가를. 농담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 12시 42분을 넘겼는데요.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에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는 1시간 전보다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부터 월드컵대교, 다시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일산 방향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 잘하시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안산부터 정체가 심한데요. 반월터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 안산분기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나들목까지 정체인데 한남 나들목 하위 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고요. 이후에는 비룡분기점부터 옥천 쪽으로 8km 구간 극심한 정체입니다.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는데요. 옥천 1,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시다면 비룡분기점이나 대전 나들목에서 다른 길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고요. 논산 전환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차량터널에서 사고 있었고 뒤로 2, 3km 구간 아직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은 평택 분기점에서 작업 중이라 1대 2km 구간 작업 여파 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탄핵소추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자,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 이런 여론, 이 조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해 11월 28일, 그러니까 이게 참사가 난 지 약 한 달 정도 시점이죠. 이때부터 이제 11월 30일까지 조사했던 결과는요, 국민 절반 이상인 54.3%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가 정당하다. 그리고 34%가 부당하다 해서 사실은 이게 사퇴에 대한 이 파면 요구가 더 높았어요, 여론이. 그런데 이제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올해 2월 6일과 7일 최근에 조사한 결과는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탄핵해야 한다. 이 응답은 40.4%, 또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탄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응답이 48.2%로 여론이 약간 바뀌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팽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화천대유 지금 이 50억 뇌물 아니다.
이 무죄가 난 재판 이게 근데 화천대유 대장동이니까 대장동 재판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연루돼 있는데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그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소위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네네. 능력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어제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 녹취록 내용의 증거 능력을 아예 부정한 거는 아닌데 네. 이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당 그 녹취록에서는 사실 김만배 씨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제 이제 JTBC 같은 경우도 뭐 단독으로 해당 녹취록의 내용을 네네. 이제 직접 틀어서 이제 시청자들한테 이제 보여주기도 들려드리기도 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50억 클럽을 비롯해서 곽상도 전 의원한테 뭐 소위 이제 그 병채 아버지라고까지 이제 호명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전달해야 될지 고민하는 대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이제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이 사람 50억, 이 사람 50억 해서 총 뭐 320억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이 대장동 일당들이 대화로 나누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이 곽병채 씨한테 전달된 돈이 퇴직금이 아니라 뇌물이다라고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설명해드린 것처럼 뭐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다든지 추가적인 증거들을 검찰이 더 제시를 하지 않으면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라는 걸 이제 확인한 셈이라 그렇게 되면 대장동 사건의 이제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검찰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남욱 변호사라든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의 소위 전원 증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도도 많이 나오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직접적인 녹취록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이거는 전원이기 때문에 원래 말을 했다고 하는 김만배 씨가 확인해 주지 않으면 증거 능력도 사실상 없는 상태고요. 김만배 씨는 지금도 부정하거나 혹은 침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좀 부담을 안게 됐다라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문제입니다. 50억 클럽 인사들 중에서도 곽상도 전 의원의 혐의가 가장 또렷하다고 검찰은 봤던 건데 왜냐하면 실제로 이 돈이 입금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 같은 경우는 돈의 흐름을 또 추적을 해야 되는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가장 또렷하다고 했던 곽상도 전 의원도 무죄가 나왔다면 다른 50억 클럽 인물들에 대해서는 과연 검찰이 혐의 입증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저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지금 난방비. 지금 지난 1월 난방비 고지서가 이제 곧 다 발부가 되겠죠. 난방비가 치솟았고요. 유난히 더 힘든 겨울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올해도 전기와 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뜻을 재확인했군요. 네, 사실 이 난방비 폭탄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이렇게 공공요금 인상 이 계획 이런 게 계속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오늘 정부가 다시 한번 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단계적 인상안을 확인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국회 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급등해서 안정적인 가스 도입을 위해 요금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 불가피한 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해서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늘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에너지 요금은 시장 원리에 기반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또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가스요금 올리는 건 불가피하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한 가지. 이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해서 요금이 오른 거기 때문에 수요를 줄여야 된다. 국민들이 더 좀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놓고 보면 결국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좀 어떻게 보면은 절약, 동참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또 가봅니다. 어젯밤 북한에서는 열병식이 열렸는데 북한이 이제 이른바 28 건군절이에요. 그렇습니다. 군이 창설된 날이다 이거죠. 근데 예상대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을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서도 해당 내용을 좀 보도를 했는데요.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이 열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검은 중절모와 코트 차림으로 현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군 병력과 장비를 검열하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검은 중절모와 코트는 예전에 이제 김일성 주석의 할아버지 김일성 그렇습니다. 스타일이다. 네, 김일성 스타일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흉내내는 듯한 네네. 일종의 이제 코스프레를 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네. 그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가 네네. 여러 번 지금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 어제도 열병식에 참석한 사진이 추가로 보도가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관련 내용을 미국의 민간 위성 업체가 이 사진으로 찍었는데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열병식에서 포착이 됐고 그리고 이제 현장 위성 사진을 보면은 이동식 발사대 같은 것들이 포착된 걸로 봐서는 신형 무기를 대부분 이제 이 선보인 걸로 네, 그렇게 좀 네, 보여집니다. 주로 이제 퍼레이드를 하면서 신형 무기를 과시하는 게 열병식의 또 목적이기도 했는데 전술 핵부대도 이제 눈에 띄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자, 그런데 박 기자님 이게 네. 군 관련 행사인데 하긴 뭐 지난번에 미사일 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둘째 딸 김주애를 계속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뭐 나이는 이제 불과 한 10살이라고 하는데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 후계자 아니냐 이런 관측이 계속 나와서 네. 이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북한의 보도 이거 한번 따라가 보면요. 네. 이 김주애에 대한 수식어가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네네. 맨 처음엔 사랑하는, 그리고 존귀하신, 그리고 이번에는 존경하는 자제분 이렇게까지 네네. 수식어가 점점 높아지고 아유, 있습니다. 어린이인데 존경까지. 네. 그래서 이 지난 7일 군 장성 숙소를 찾았다고 보도하면서 나왔던 사진의 보도를 좀 보면 네. 이 부인 리설주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딸 김주애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자리더라고요. 가운데에 앉아 있어서 후계자 설까지 네네. 나올 정도로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이제 통일부 입장에서는 김주애 후계자설 여기에 대해서 좀 이르다, 아직은 후계부도는 이르다? 이른감이 있다 이렇게 우선 평가를 했지만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가계에 대한 군의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고 좀 이걸 과시하려는 이미지 연출로서 네. 가운데 뭐 김주애를 앉히고 사진을 찍고 계속해서 군 행사에 데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 지금 나흘 지나고 있는데 골든 타임이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구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 구호대들이 활동을 펼치고 있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오늘 벌써 이 사망자는 10,000명을 넘겼다, 15,000명을 넘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황이 어렵지만 또 기적적인 구조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서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뭐 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 구호대도 지금 활동을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도착을 해서요 활동에 들어갔고 이제 구조 활동, 탐지 활동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구조 활동과 탐지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뭐 70여 국의 구호대가 모였고 구호물자가 모였고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도 각각 구조대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요. 한입뉴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임경빈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8380님 나훈아의 테스형 신청하셨습니다. 가사에 그냥 뜻이 다 들어있죠. 세상이 왜 이래. 자, 노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소댕으로 자라잡듯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저 모양만 비슷한 전혀 다른 물건을 가지고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여기서 소댕은 솥을 덮는 쇠뚜껑을 말합니다. 소댕 또는 솥뚜껑이란 표현이 들어가는 우리가 잘 아는 속담도 있지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또는 소댕 보고 놀란다.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은 그것과 비슷한 것만 봐도 겁을 낸다는 뜻입니다. 안 좋은 경험을 했을 때 이와 비슷한 것만 봐도 무서워한다는 것인데요. 안 좋은 경험을 통해서 뭔가 깨달은 바가 있다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미 안 좋은 일을 겪었거나 겪을 뻔한 적이 있는데도 여전히 조심하지 않을 때는 보통 한번 혼나봐야 정신 차리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다시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크게 혼이 나서 다시는 하지 않을 만큼 정신을 차리게 되다를 뜻하는데요. 주로 정다심이라는 명사를 써서 정다심을 하다로 많이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조심성 없이 뛰어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부터는 정다심을 하고 조신하게 걸어 다닌다. 또는 정다심을 못하고 자꾸 덤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하면서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닷새째 이어지던 미세먼지가 오늘은 차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겠고요. 또 비나 눈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비구름이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까지 올라가겠고요.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돌풍을 동반해 많은 비가 올 전망이고 기온이 낮은 산지와 내륙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 최고 60mm, 남해안에는 3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20mm, 중부지방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경남 북서 내륙에는 5에서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어서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고요. 충북과 전북 동부, 경상 내륙과 강원 산지에도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날은 온화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10도, 대구 11도, 대전, 광주 12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5도 안팎 웃돌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1도, 습도는 35%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양국을 합친 사망자가 15,0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어선 청보호 전복 사고가 난 지 엿새째인 오늘 원상복구된 청보호가 육상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앞서 해경은 밤새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 4명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존 전망치와 비교해 상반기는 0.3%포인트 내린 반면 하반기는 0.3%포인트 올렸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야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열병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고 전술핵 운용부대와 ICBM 종대 등이 등장해 핵 공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지난주까지 대통령에게 부처별 업무 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면 업무 보고를 하지 못한 국민권익위원회 서면으로 새해 업무 보고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자,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이 이 국무회의와 이 또 대면 보고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첫 업무평가 결과에서 C등급, 이른바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또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한데요. 자, 오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접 모시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감사받을 때 한번 인터뷰가 있었고 네. 오랜만에 뵙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늦었지만. 우리 교수님도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자, 어떻게 시청자분도요. 아, 예, 청취자분들에게도. 네, 청취자분들. 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뭐 열심히 씩씩하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씩씩하게. 네. 자, 현재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8월에 업무 보고에 이어서 지금 신년 업무 보고도 서면으로 하셨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대면 보고나 국무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것인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신년 대통령께 대면 업무 보고하는 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네. 배제가 됐고요. 예. 국무회의는 새 정부 들어서 계속적으로 참석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국정과제와 함께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굉장히 촘촘하게 네네. 권익위 업무 계획을 세웠고요. 예. 차질 없이 이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권익위는 업무는 차질 없이 이행이 되지만 대통령께서는 이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으셔서 직접 그 국정 현안을 조율하고 네. 또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네. 이 업무 보고를 받지 않음으로써 권익위라든지 방통위의 업무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네네. 그러면 오히려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우려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이시라면 저는 뭐 그는 사실은 이 국가의 공권력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네네. 하지만 정 싫다면 부위원장이나 다른 분들에게라도 네네. 권익의 업무를 보고 받으셔서 예. 권익의 업무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국무회의 참석도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이 그냥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그런 기관장이라고 국무회에 오지 마라. 이거는 사실상 국가 공권력과 그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다 네네. 생각하고요. 비록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공직자의 자세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왕따인데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따돌림하는 배제. 이런 건데 이런 형식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배기지 못하고 물러나라, 사퇴하라 뭐 그런 뜻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압박 아닌가? 예,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네.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네, 법에 정해져 있고 네네. 또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 예, 있기 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가 이제 선출직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당 소속이 아니라 상대당 야당 소속의 지자체장이라고 해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오세훈 시장이 네.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여러 네. 가지 쓴소리를 하는 게 충분히 보장이 됐고요. 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최소한 이제 서면으로라도 보면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게 좀 꼼꼼하게 작성하셨겠네요. 네, 서면으로 보고를 했고, 네. 예,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대국민 보고도 했고요. 네. 일단은 권익위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7일 공개된 이 윤석열 정부의 첫 부처별 업무 평가 보니까 이제 여가부, 방통위 그리고 권익위 이 기관들이 C등급이더라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다. 네네. 제가 그래도 성적표는 잘 받은 편이라. 아, 네. 대학 때도 C가 없었는데. 네. 네. 그래서 거의 뭐 수미양가 수 네. A, B는 기본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이런 점수를 받으니 저에게는 네. 굉장히 낯선 점수였는데 좀 내용적으로 봐도 좀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좀 많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이 이제 이 부처 업무 평가면 저도 가끔 이제 기관 평가 들어가고 하는데요. 자문위원으로. 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좀 엄격하게 채점표가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물론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또 나눠져 있기도 하지만. 네, 이번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리고 또 평가단, 외부 평가단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평가라고 생각되는데 네. 정성평가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은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네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의 경우에 작년에 아시다시피 작년 8월 1일부터 네. 시작된 감사원 감사로 네. 현재까지 사실상 권익위의 업무가 상당히 마비가 될 정도로 네, 굉장히 네. 침해받았고 업무에 있어서 지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 언론에 보면 이번에 C등급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관한 조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 네. 이 부분이 C등급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이런데 이 부분도 사실 조직과 인력의 책임 부서는 행안부입니다.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즉시 장관과 면담을 통해서 권익위의 이해충돌 방지법 조직과 인원이 필요하다 하고 강력히 요청을 했고 네네. 1년 동안 내내 이 이해충돌 방지법 인력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 배정을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을 해주지 않은 건 행안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권익위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그리고 조직을 배정해주지 않은 책임은 행안부에 있는데 네네. 그 책임을 권익위가 예, 지고 네. C등급을 받았다. 이것도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뭐 저희들이 소통이 또 C를 받았는데 네네. 국민과의 소통이요. 예. 근데 권익위가 부처에서 하루 중에 보도자료가 평균 4건 내지 5건 정도가 나갑니다. 가장 활발하게 국민과 소통을 하는 네네. 부서고요. 저 같은 경우도 기관장으로서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기자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보도자료나 다양한 이런 소통 네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권익위의 유튜브도 기관들 중에 가장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상위권인 그런 어느 기관에 비추어도 권익위가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우수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든가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안부 여기서 권익위의 사실상의 업무나 인사, 조직을 사실상 꽁꽁 막고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억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일종의 좀 기획되고 의도가 있는 평가라고 봅니다. 지금 이 행안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보니까요 마침 행안부는요 뭐 다른 이제 부처긴 합니다만 국민 안전 외에 지금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또 이상민 장관은 이제 탄핵 소추가 국회 통과되면서 직무정지 상황이잖아요. 국민 안전 외에 다른 정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B등급이에요.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행안부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니까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행안부는 정부 부처의 인력 뭐 이런 이제 그런 거를 담당하는 부처라 좀 행안부에서 권익위에 지금 필요한 그런 부서의 인력을 권익위 업무와 관련해서 좀 제대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권익위의 평가가 훨씬 더 높아질 거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권익위 외에 보면 지금 방통위 지금 이제 사실은 위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또 임명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또 지금 뭐 이 여가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부처지 않습니까? 요런 이제 쪽이 주로 C등급을 받았어요. 요 논란이 좀 뭔가 아까 말씀하신 의도와 연결돼 있다고 보세요? 지금 권익위의 지금 이제 정부 평가의 그 평가에 대해서 좀 상당히 주로서 낯설고 수긍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나쁜 평가를 받은 부처가 권익위와 방통위 지난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이 있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그래서 기관장들이 물러나지 않고 있는 그 부처 그리고 앞으로 또 폐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처가 세 부처가 나란히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좀 의구심이 든다. 의구심이 든다. 알겠습니다.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뭐 이 업무 관련해서요. 지금 이 기관의 업무 관련해서 지금 2022년도 국가청렴도 결과를 보니까요. 지금 이 31위인데 이게 역대 최고 성적이에요. 그럼 이게 업무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가요?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평가고요. 사실상 그 지금 국가청렴도가 6년 연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취임한 이래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권익위는 대한민국 부패 방지 총괄 기관으로서 부패를 없애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에 따른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평가를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전 국민이나 다른 모든 공직자들도 함께 해주신 그런 이제 측면이 크지만 어쨌든 권익위의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세계에서 하는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평가에서 권익위의 역할도 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살짝 아쉬운 부분도 눈에 들어옵니다. 상승세가 좀 둔화된 대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민주주의 지수, 국가 경쟁력 지수, 법치주의 지수 이런 세부 지표 중에서 점수가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국가 청렴도는 그 전 세계 9개 평가 기관이 10개 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점수를 그동안 잘 받아왔던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 WJP의 법치주의 지수가 올해 작년 대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지수가 작년 대비 4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 지수도 4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법치주의 지수나 민주주의 지수, 국가 경쟁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사실 올해 권익위의 국가 청렴도 목표는 20위권에 안정적으로 거예요. 진입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들이 작년만큼 수준을 유지를 해줬다면 20위권 진입은 무난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좀 아쉽다. 기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올해 점수가 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치주의 지수나 민주주의 지수, 국가 경쟁력 지수를 더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거는 단지 권익위만 노력한다고 돼서는 안 되고 대통령이 이하 전 공직자,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이 부분을 좀 끌어올리려는 그런 인식의 전환과 노력이 범정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작년에 이제 시행이 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권익위의 부패 방지법이나 이런 부패 관련 법령들에 좀 더 법의 규범력을 더 강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직자와 국민들이 부패 방지나 청렴의 가치가 좀 더 내재화, 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올해 권익위 신년 계획에 수립을 해서 좀 실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통상적으로 보면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 평가가 10월에 마무리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 결과에 이 기간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비슷하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기간이. 이 비중을 따져보면 어떨까요? 거의 반반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좀 여러 가지 지표가 좀 더 이제 좀 바뀌는 이런 것도 있고 더 뭐 좋아지는 것도 있고 좀 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철저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국가 청렴도가 안정적으로 2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부가 어쨌든 바뀌었고요.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명 중에 2명이 교체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 10월에는 김태규 부위원장, 지난달에는 정승윤 부위원장 새로 취임을 했는데요. 자, 언론에서는 이제 위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자, 올해 초 김태규 부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또 이 위원장에 대한 좀 비판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읽히기도 했는데 이 두 분 부위원장하고는 좀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제 입장에서는 우리 또 각자 부위원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존중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같은 식구이니만큼 외부에 대해서 뭐 그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조직 전체를 현재 총괄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이 최근 있었던 여야 3+3 회동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좀 일치하도록 하자 이런 법안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겪고 계시는 나름대로의 이제 곤혹이 지금 사실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받은 기관장이다. 현 정부와 철학과 국정 기조가 맞겠느냐 뭐 이런 비판을 정치권에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는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일치시키는 것이 맞냐? 이 부분은 좀 더 뭐 철학적인 고민과 또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전 현희 위원장이 미워서 아니면 다른 정부에서 임명됐으니까 저긴 안 돼. 이 수준을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의 공적인 시스템 그리고 이런 독립된 기관들의 운영을 할 때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전제가 되어서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지금 현재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기관장들은 예를 들면 감사원장, 네네. 검찰총장, 공수처장, 또 국가인권위원장, 뭐 권익위, 네. 또 방통위 이런 기관들이 네네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지난 정부에 임명되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으니까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뭐 국가인권위원장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정권의 그 입맛에 맞게 정권과 방향을 같이 해야 하는 기관장을 임명해야 되는 기관이 있고 네. 또 정권과 독립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야 하는 기관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 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권익위의 경우에는 부패 방지 총괄 기관이고 국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이고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이라 네. 법적으로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기관이고 저 같은 경우도 정치인 출신이지만 기관장이 되면서 규정에 따라서 당적을 버리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 정치인이 아니라 현재는 권익위원장이고 네. 이 무당 당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기관장을 임명한 것은 공정하고 독립되게 업무를 하라는 거고 정권의 눈치나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기관을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함께 가는 그런 기관으로 하려면은 이 기관의 성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게 아니라 정권과 함께 가는 기관으로 만들려면 예를 들면 감사원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관으로 가는 것이 국가 경영 시스템에 맞는 것이냐. 그래서 이 고민을 할 때서는 개인적으로는 권익위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이 중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기관이다.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이랑은 달리 볼 여지가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독립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위원장님 임기가 올해 6월까지 그렇게 뭐 오래 남진 않았어요. 그럼 어쨌든 지금 입장은 소신 밝히신 바대로 임기는 채우겠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제가 이건 개인적인 이제 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저의 의무고 사명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법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권익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서 국민에게 최선의 이 공직 업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제 의무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을 버리고 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무책임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임을 다하겠다. 네. 자, 신년 업무 계획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하시는 일인 본질인데요. 자, 현장 중심의 국민 고충 해결, 국민 제안의 정책화, 청렴 수준 제고, 청년을 위한 공정사회 기반 구축, 행정심판 체계 개편 이런 5가지 핵심 과제 추진하겠다 발표하셨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이시니까 다수가 좀 반길 만한 내용 뭘까요? 일단 권익위가 하는 주요 업무 중에 국민신문고를 권익위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한 해에 작년 경우에는 1,300만 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1,500만 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런 이제 접수된 민원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그 민원에 담겨져 있는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죠. 네, 그 내용을 분석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부서가 권익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보다 더 저희들 인력이나 역량을 집중해서 철저히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 그리고 근본적으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최근에 그 공정과 상식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제 국정 철학이잖아요. 네. 사실 우리 MZ 젊은 세대들이 이런 이제 불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게 채용이나 인사에 있어서 그런 게 또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들이 채용 비리 이런 그 적발하는 센터를 저희들 기관 내에 둬서 이 공직 사회의 채용 비리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적발하고 또 처리하고 또 아예 그런 불공정한 채용 인사가 없도록 또 근본적인 지침 개정이나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보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심판을 위해서 보다 손쉽게 행정심판할 수 있는 이지, 쉬운 행정심판 그런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하고 또 인용률을 높여서 국민들의 불편, 불만, 민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그런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업무는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잘 추진되길 기대해 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국민들을 위한 권익의 길은 멈추지 않는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좀 속내를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아유, 정말 두 분이 절실해요. 절실이요? 예, 놀라운 뉴스들이 많아서 이 평론과 해석을 쭉 들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50만 클럽 아닙니까? 50만 클럽 뭐예요? 저희 최영일 시사본부 나오면 항상 50만 이렇게 PD님이 달아주시던데. 아, 우리 트래픽 50만? 저희 50억 클럽이 아니라 저희는 조회수. 50만 클럽이다. 네네. 그 50만 넘으면 뭐 좀 출연료 좀 인센티브. 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언제 출연료가 50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고 놀랬잖아요. 밖에서 아마 우리 PD님이나 듣고 있겠습니다. 네. 자, 조회수가 50만 나오는 클럽이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50만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제일 뜨거워요.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이게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 모두 무죄. 자, 지금 현근택 변호사님이 키워드로 뽑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참 황당하죠. 법조인이시잖아요. 이거 지금 SNS상에 난립니다. 지금. 난리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 빨리 장가 보낼 걸. 특히 제일 많은 게 검사시킬 걸. 어? 아니 검사는 아빠가 하고 아들은 화천대유에 취업을 시켜야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전제가 그잖아요. 이제 검사가 되고 아들 낳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시켜서 분가시키고 이제 이래야 이게 요건이 되는 건데 참 뭐 허탈할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왜냐하면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버스 운전하신 분이 뭐 800원인가? 뭐 이거 그냥 운 가져갔다가 이분 처벌된 적 있어요. 횡령으로. 근데 이제 50억 받았는데 어쨌든 받은 건 맞잖아요. 그렇죠. 받은 건 맞는데 어쨌든 처벌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은 항변할 거예요. 세금 떼니까 25억이던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받은 돈이 25억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이해 안 가는 그러니까 이유는 좀 따져봐야 돼요. 이유는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해 안 가는 판결이 났습니다. 네, 이게 참 웃픈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는 게 자, 대한민국이 대리급 사원 퇴직금 50억 시대를 연 것이다. 이것이 국위 선양 아니냐는 농담 같은 웃픈 조건이 얘기인데.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를 잘 둬야 돼요. 아버지 6년 대리근무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노력으로 안 되고. 안 되고 아버지가 검사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개발을 하는 분 잘 아는 잘 알거나 뭐 고문이거나. 자, 퇴직금으로 보니까요. 이 국내 굴지 대기업의 CEO보다 많더라고요. 많아요. 자, 그럼 장 소장님은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난다. 근데
어떻게 하겠냐, 웃자겠냐라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미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는데 결국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을 보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어렵다. 검사가 입증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입증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해태한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과연 사법 정의가 무엇이냐 이런 거창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과연 이게 상식적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6년 근무한 대리에게 50억 원의 퇴직금을 준다. 왜? 아니,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아니,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도 실려갔고요. 이래가지고 50억 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바라볼 때 누구 처벌하거나 편 들자는 거 그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일을 할 때 비리와 불법, 탈법 이런 것들을 좀 뿌리 뽑자라는 차원 아니겠어요? 인허가 비리 뿌리 뽑자. 판 검사들과 결탁된 이런 카르텔을 좀 뿌리 뽑자. 그리고 검언 6차. 이번에도 검사들이나 또 언론인들과 밀착이 된 부분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또 선물들이 뿌려졌더라고요. 네, 또 예우와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특혜 구조를 좀 뿌리 뽑자는 건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면죄부만 준 것이 아닌가. 정말 허탈하고 미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법원 판단을 좀 이제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만 법조인인 이제 현 변호사님도 이게 황당하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셨는데, 자, 지금 아까 얘기한 검사가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게 대가성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대가 중요하죠. 그 대가성 뭐 하나은행 관련해서 제대로 입증하는 게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판단에 있어서 이게 독립생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것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보도되다 보니까 이게 좀 논란이에요. 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쟁점이 두 개지죠. 뭐 이제 어쨌든 뇌물이라는 건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돈이 오간 건 맞잖아요. 보통 뇌물죄는 확실하고. 돈을 줬느냐 말았느냐 갖고 싸워요. 실제 이쪽은 준 사람은 줬다 그러고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 그러고. 왜냐하면 뭐 실체가 서로 부정하니까 보통 계좌 이체하는 경우는 없고 보통은 현금으로 주니까 보통 줬느냐 말았느냐가 제일 쟁점으로 다퉈지고, 두 번째는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갖고 다투신단 말이에요. 달라고 했으니까 줬다 이런 얘기고 그런 적 없다 이러고. 근데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돈 간 건 맞아요. 명확하고. 그리고 녹취록에도 자꾸 달라고 한다. 위에서 아버지가 그 돈 빨리 달라고 한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병태 씨를 통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달라고 한다 나오는데, 그러면 남는 건 하나예요. 왜 달라고 왜 그 주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이제 그거를 준 이유, 그거를 이제 법으로 얘기하면 이제 대가관계, 뭐에 대한 대가관계냐. 근데 검찰은 물론 뭐 문화재 발굴 얘기, 뭐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부동산 특위 얘기도 했지만 핵심은 이제 하나은행만 본 거잖아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깨질 위기가 있었는데 안 깨지게 잘 했다. 하나은행 회장 만나서 했다는 건데 저는 그것만 본 게 아닌가. 왜냐하면 녹취록 전후 사정을 보면 뭐 아들 통해서 뭐 잘 관리하고 있다. 뭐 농사도 잘 짓게 하고 뭐 물도 잘 내려가게 한다는 얘기는 위에서부터 쭉쭉쭉 뭐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인허가 문제인지 성남시 문제라든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그전에는 뭐 민정수석도 했지만 법률고정단도 했고 또 국회의원도 했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 영향력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텐데 하나은행만 본 거예요. 근데 하나은행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컨소시엄으로 얘기가 돼도 있었고, 컨소시엄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이렇게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 안 된, 입증이 안 된 거죠. 그러면 돈을 준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5억도 아니고 50억을 그냥 주진 않잖아요. 그걸 그냥 주면 참 이상한 일이죠. 돈이 너무 많은 거죠. 막 그러니까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아이고 빨리 줘야 내가. 아니 요즘에 가수 이승기 씨가 그 정도 기부는 하고 있는데 기부는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이해도 되고 칭찬을 받는데 어려운 분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이걸 빨리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들 다 가져가라. 이거 우리 저 있으면 세금 낸다. 몇십억씩 이런 가져가라. 회사는 없죠. 세상에. 없죠.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밝히는 게 이제 검찰의 수사잖아요. 왜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그때 막 뭐 언론에도 나오고 대장동 저 하나은행 얘기만 나왔는데 그것만 갖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만 갖고 따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가관계 입증을 못한 거죠. 그런데 그럼 이제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유를 찾아서 돈을 주고 달라고 하고 부담스럽다 하고 왜 줘야 되냐 막 이럴 정도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못 밝힌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결국에는 좀
입증을 하거나 아니면 증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정영학 씨 녹취록과 관련해서 아유 자꾸 돈 달라고 그래 미치겠어. 네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어제 JTBC에서 보도된 단독 보도된 녹취록을 보면은 여러 이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권순일, 박상, 이른바 이제 50억 클럽, 박수영, 김수남, 뭐 또 여러분들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검찰총장, 뭐 지난 청와대 민정수석. 그래서 여기 청취자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왜 검찰이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그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가 나올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뭐 검찰총장 아니면 검사 이런 분들이거든요. 자기 식구들 감싸 안기 위해서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나? 거의 대부분 법조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하나 추가하면 아까 질문 중에 이제 그 독립생계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건 맞아요. 이제 직접 뇌물죄냐 아니면 제3자 뇌물죄냐의 경계선이에요. 네네네. 독립생계라는 건 이제 경제 공동체인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다. 같이 직접 산다.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재판도 어찌 보면 곽상도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걸로 쳐서 이제 어쨌든 경제 공동체로 본 건데 독립생계 하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하시다시피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 공동체 할 때도 최서원 씨랑 같이 산 적이 없어요. 그렇죠. 독립생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도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도 최순실 씨 보고 돈 준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박근혜 혈육도 대통령 아니고. 보고, 혈육도 아니고. 그분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준 건데 여기서 받았으니까 경제 공동체니까 직접 뇌물죄로 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검찰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이 받은 거를 아버지가 받은 걸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직접 뇌물이야. 그게 안 되더라도 만약에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기소했어야 되는데 검찰은 그 부분도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제대로. 봐주기 수사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아까 지금 이제 장 수사님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 증거력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이 곽상도 금전 요구 언급 대화 2020년 4월 4일 간단하게 보면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네, 아버지가 이제 곽상도 의원입니다. 근데 이게 김한배 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아버지가 달라고 하냐, 뭐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한꺼번에 주면 너무 이 금액이 많아진다. 그러면 서너 번에 잘라서 너를 통해서 주랴. 그랬더니 이게 다 달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골치 아파. 그러니까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큰 신빙성을 두지는 않는데 일단은 정영학 씨 녹취록을 갖고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좀 자기를 과대포장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러한 얘기를 몇 번이나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다른 쪽에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한데 정영학 녹취록도 신빙성이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조사하는 단초가 됐던 이 정영학 녹취록이 과연 이재명 당대표 수사하는 게 어떤 뭐 정당성? 명분? 그런 것까지 잘못하면 의심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파장이 앞으로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이거를 언론들은 다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유리하냐 불리하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이 정영학 녹취록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김만배와의 대화에서 그 정영학의 발언 취지는 약간 의심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녹음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오히려 약간 신뢰성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녹취록 상으로는 보면은 천화동의 1호의 지분은 유동규한테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반은 700억 세금 빼면 428억인데 녹취록에는 뭐 정진상, 김용, 이재명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오히려 녹취록은 지금 유동규라든지 아니면 뭐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의 재판에 지금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정진상 실장들이나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진술, 남욱 진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번에 이 녹취록 관련해서도 남욱이나 이런 사람 나와서 진술은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다 김만배한테 들었다. 화천대유 그거 하나은행 뭐 그 좀 이렇게 해달라고 들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김용이나 정진상 사건도 비슷해요. 남욱이나 유동규는 다 김만배한테 들었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직접 뭐 이재명 그 당시 시장하고 했다는 게 아니라 김만배가 그렇게 했다더라. 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녹취록 문제가 아니라 전원. 들었다는 얘기. 네네. 그거에 대한 그 진술 문제가 있는 것, 신뢰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재판을 한 재판부가 형사 22부의 중앙지검 네네. 그 재판부가 지금 대장동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그 들은 말에 대해서 판사가 처음으로 어찌 보면 약간 판단을 한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분이 요 사건만 딱 했으면 사건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 이럴 수 예, 있는데 예. 이분 이 22부가 하는 재판의 본류는 대장동 재판이에요. 전반적인 상황을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고 요 지금 이 뇌물 사건 이거는 그 사건 중에 약간 지류예요. 네. 맞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4천억 수십만 명 동영하고 녹취록 몇천 페이지 나오는 건데 요 뇌물 사건은 그 중에 일부라서 제가 보기에는 큰 틀로 보면 이 녹취록이나 전원에 대한 판사의 어떤 판단이 여기서 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더불어민주당 지금 뭐 현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일반 국민들의 느낌은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야기하기를 법조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논평입니다. 연결해서 과거에 뭐 김학의 성접대 무죄, 윤갑근 알선수재 무죄, 그리고 검찰 출신 곽상도 아들 50억도 무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검 무죄, 무검 유죄 아니냐. 자, 검찰은 그러면 패소할 결심을 하고 임했다는 것이냐. 장 소장님, 이런 좀 국민 여론, 국민 정서하고 이 사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파장입니까? 너무 화가 많이 나는 거죠.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법을 넘어서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게 맞냐. 이 돈은 왜 간 걸까? 네.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정확하게 아니면은 제대로 된 입증을 못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사법정의 실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신감이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사한테도 불신감, 그리고 검사한테도 불신감. 야, 역시 법조인들은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있구나. 저렇게 봐주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일반 국민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 의식이 높아져서 화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냥 뭐 우리가 저 법조인이 아니냐 할 수 없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식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바로 잡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뭐 이런 그 SNS에 글들이 많아서 뭐 현 변호사님께 여쭤보면 이게 뭐 진영 논리를 떠나서 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 그리고 이제 이 50억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이 50억 무죄, 이 50억과 600만 원 이런 또 이제 비교가 되고 있던데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600만 원도 물론 뇌물로는 안 받습니다만 청탁금지법으로 본 거잖아요. 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지만 내가 돈을 대주고 있었는데 600만 원 장학금 받았으니까 생활비 주는 거 600만 원 줄었다. 당신이 이익이 봤다. 이게 논리잖아요. 학비를 부모가 내는 거라고 치면 어떻게든 줄었다. 연결시키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네네. 장학금 줘도 이것도 마치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받았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장관이 그렇죠. 이득을 봤다고 보는 건데 이제 법의 논리라는 게 사실은 이 형식 잣대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많이 들 거예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돈의 액수라는 거는 그만한 대가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공짜 정신도 없는데 공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검찰의 기본 구조가 뭐 시민단체에서 계속 얘기합니다만 뭐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다든지 미국은 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찌 보면 현재 이 검찰이 쭉 그동안 이제 이어온 맥이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 절단을 시켜야 돼요. 네네. 절단을 시키지 않으면 계속 후배 이렇게 이어오기 때문에 나도 나가면 있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뭐 나가면 정관 대우받아 돈도 좀 벌고 잘 되면 내가 국회의원도 하고 저럴 수 있는데 요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네네. 괜히 뭐 국민들 여론 어떻고 해봐야 그거는 내가 먹고 사는 거랑은 관계없다. 네. 그런 인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끊어줘야 되거든요. 예. 끊어줘야 되는데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정관용 타파라든지 아니면 네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쯤에서 그러면 이 수사를 검찰이 계속 해도 되느냐. 예. 결국 이제 특검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50억 클럽을 지금 말씀처럼 대법관 1분, 검사 뭐 잘 나가는 분 3분, 그다음에 뭐 지금 남은 게 이제 언론사 회장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 누가 지금 검찰은 절대 수사 못해요. 이게 사실은 네. 작년부터 계속 기자들이 뭐 티타임 하면 계속 물어봐요. 네. 50억 클럽 언제 수사할 겁니까? 언제 수사할 겁니까? 하면 답변 똑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사건 먼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탈탈 털고 뭐 나올 때까지 털어보고 그때 다음에 하겠습니다는 얘기인데 기자들 다 알아요. 다음 하겠습니다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 딱 한 다음에 추가 수사 계속 할 겁니다 하고 하는 거 봤어요? 네. 기소하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50억 클럽 수사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야, 임상 소장님. 네. 제가 참 이 50억 클럽 안에는 특검 출신도 들어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정농단 수사 때 야, 저 특검 너무 정의롭다. 정말 정권의 끝을 파헤쳐서 대통령도 파면되는 시대를 우리가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특검이 엉뚱하게 이 클럽에 들어있으면 그러면 이게 선택적 정의인가? 국민들의 고민이 본인은 기득권을 챙기고 그럼 타인의 불의는 막 파헤칩니까?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좀 탐욕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수산업자와 관련해서 뭐 포류제도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자녀에게 또 뭐 친척에게 여러 가지 금전적 혜택을 주고 뭐 분양권도 주고 이런 것들 보면 이분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그때 정의로운 검사냐 남에게는 정의롭고 자신에게는 불의스러운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슬프고 좌절스러워요. 우리가 되게 박수치고 응원했었잖아요. 근데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모습만 보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누구를 믿고 정말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법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정말 좌절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제 불법으로 밝혀진 건 5천만 원, 요거 회수, 벌금 800만 원. 그럼 지금 곽상도 전 의원 뭐 어떤 그 일가 입장에서 보면 5,800만 원 정부에 내고 25억 받고 25억은 그대로 남잖아요. 세금 떼고. 아니 이게 5천만 원은 별건이에요. 이거 남욱 변호사가 이건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준 돈이라 이 대장동 아무 관계 없는 거고. 이것도 오히려 뭐 이제 뭐 그때 당시 뭐 수사 중이니까 뭐 변호사비라든지 아니면 뭐 빌렸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25억은 어찌 보면 이대로 판결이 물론 항소했습니다만 굳어지면 합법적으로 받은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편법 상속의 길을 열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아버지가 받아서 주면 50%가 상속세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장 소장님이 김만배가 이제 증언을 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 왜냐하면 본인이 무죄 받아서 그렇죠. 돈 줬다고 그러면 본인이 처벌받잖아요. 본인이 돈 뇌물 준 사람 되는데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2심에 와가지고 아 제가 갑자기 뇌물 준 사람입니다. 제가 처벌 받을래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 그래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번 그 아들 50억 재판 결과 이거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50억 클럽 수사에 미치는 영향 장 소장님 어떨까요? 수사하겠습니까? 뭐 수사해봤자 하겠느냐? 기소해도 저렇게 무죄가 나와버리는데 일단은 뭐 검찰로서는 수사할 동력도 잃어버렸고 의지도 없는데 동력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다시 막 수사해가지고 곽상도 의원 와 정말 뇌물로 준 증거를 새롭게 발견했어요. 이렇게 과연 수사를 할 것이냐. 저는 되게 그냥 어렵다고 본다. 흐지부지 될 것이다. 안 할 것 같아요. 동력을 잃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국민 정의 차원에서 특검으로 가서 좀 사실관계 밝혔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권력을 갖고 있고 법조인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봐주고 천문학적인 이익 챙겨가고 이 국민들은 어떡하냐고요. 아까 잘못됐어요. 박영수 특검도 뭐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만 또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이다 보니까 재판 결과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재판은 또 앞으로 몇 년 가요. 몇 년 걸리겠죠. 재판 가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할 거면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방법이 특검밖에 없어요. 아마 국민의힘 분들도 아마 찬성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요. 자 이런 와중에 어쨌든 지금 대장동 사건의 한 지류다.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50억 클럽 이것도 이제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돈간 정황이 가장 확실했던 곽상도 아들 50억. 이게 일단 뇌물은 무죄. 자, 이제 국민들은 이제 좀 공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고요. 아, 이거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말씀하세요. 곽상도 의원이 어제 판결을 받고 나와서 나는 진짜 무죄 받을 줄 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은 국민의 분노를 더 크게 할 뿐이다. 자극했다. 이런 일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좀 제발 가져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기소하고 이럴 때도 법조 기자들이나 저도 뭐 기자들 만나거나 법조인들 만나보면 이거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확실치 않다. 대가 관계가. 근데 그 당시에도 뭐 하나은행밖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은행 측에서
뭐 그런 진술이라도 나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뭐 다른 거라도 그럼 찾아봐야 되는데 안 찾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얼마나 수사하느냐. 예를 들어 지금 뭐 조국 장관 수사나 이재명 대표 수사처럼 그때 당시 관련된 데 다 압수수색하고 다 불러들여가 조사하면 안 나오겠어요? 네. 나오죠. 근데 뭐 그거 하나만 딱 하고 이걸로 그냥 기소. 근데 그거 네. 없어. 그럼 끝. 그러면 뭐 하나만 하죠. 그것도 남욱 씨 진술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아니래. 뭐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게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 지금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이제 추가 출석을 하는 거예요. 이 검찰에 출석하는 건 세 번째. 네. 첫 번째 성남 FC 하나,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은 이 두 번째 위례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추가 조사.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말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평일에 와야 한다. 출석 요구를 했다는 거고. 내일 오전 11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쨌든 뭐 입장문을 발표하든 어떻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장시간 조사 받을 거고.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일이에요. 현 변호사님 내일 사건이 많은데. 뭐 이거랑 연결시켜요, 근데? 아니 또 있어요. 네. 지금 전당대회 컷오프 데이가 발표가 돼서 뉴스가 많은 날인데 이 소환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주말에 못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당무를 봐야 된다. 당대표니까 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말에 가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방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주말에 검사들 나오거든요. 특히 중요한 수사할 때는 다 나와서 일해요. 대검도 나오고. 밤에 갔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검이나 중앙지검 위에 불 다 켜 있잖아요. 출근하거든요. 그럼 굳이 너는 주중에 꼭 나와야 된다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주말에 나오면 아마 거기 서초동에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네. 저는 생각하기에 주중에 나오라고 한 이유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아무리 봐도. 네네. 사람들 좀 그만 나와라. 좀 시끄럽다. 이 얘기밖에 안 보이는데 설마 뭐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뭐 맞추게 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 최근에 또 백현동 뭐 40군데 압수수색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이제 압수수색을 분석하고 또 부를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죠, 중앙지검으로 왔다 그러는데 백현동. 아니 이럴 거면 다 모아가지고 중앙지검으로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다 하지. 왜냐하면 지금 성남도 부르고 지금 이제 이번에 가면은 또 백현동도 또 부를 거네요. 근데 또 수원에도 또 부를 거네요. 그리고 또 수원에도 지금 쌍방울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아니 일반인들도요. 만약에 저라는 의뢰인들도 만약에 수사가 전국에 여러 군데 있으면 나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성남입니다. 일로 다 이송해 주세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보통은 들어줘요. 경찰 같은 거. 왜냐하면 원래는 자기 주소지에서 수사받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고발인이 자기 주소지에 했다고 하더라도 고발 당한 사람이 내 주소지는 만약에 성남입니다. 성남으로 보내주세요 하면 글로 다 보내줘요. 한 번에 수사하거든요. 이건 특혜가 아니에요. 일반인도 그래요. 근데 지금 봐봐요. 중앙지검에 성남에 한 번, 중앙지검에 두 번, 백현동 부르면 또 한 번 더 부르죠. 수원에도 또 부르겠죠. 거기도 또 그럼 벌써 5번이잖아요. 일반인도 이렇게는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앞으로도 나올 소환이 더 있어 보이니 이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자, 그리고 이제 또 기소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답정 기소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소도 마찬가지예요. 기소도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수원에도 하고 성남에도 하고 중앙에도 하면 일을 못 해요. 왜냐하면 재판 날짜가 막 지금 중요한 재판 같은 거 일주일에 막 2번씩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으로 다 몰아서 거기서 한 번에 기소를 하면 수사도 한 번에 받고 재판도 한 번에 받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각각 다 검찰에서 자기들이 다 하면 여기서는 일주일에 2번 하고 여기서는 일주일에 2번 하고 여기서 일주일에 2번 하면 일주일에 6일씩 재판 받아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못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법의 논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봐요. 아무리 그러면 그러겠죠.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럴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쪼개기 수사하고 쪼개기 기소하고 쪼개기 재판하는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골탕 먹이기예요. 이게 앞으로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또 당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당내 논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여당 공격도 있을 거고. 이렇게 범죄 혐의와 의혹이 많은 분을 야당 당대표로 뽑은 민주당 잘못이다. 뭐 이런 민주당 탓이다. 업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며칠 전에 뭐 백현동 관련해서 한 40군데 압수수색하고 코나이 코나이도 있다 맞아. 다시 이제 불송치 결정 난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라는 보도를 봤어요. 재수사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좀 예전에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네. 자, 아까 잠깐 제가 내일 또 국민의힘은 이제 전당대회 컷오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정보통 장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뭐 여러 표현들이 나와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천하람 후보가 허리케인이 될 것이냐,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찻잔 속의 태풍이죠. 하지만은 만약 컷오프 통과를 하고 2월 15일 날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 네. 뭐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압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태풍으로 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한 언론사에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이 누군가가 전해줬어요 하면서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김기현 후보가 50%는 안 되는 것 같지만 1등하고 있어요. 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당원들 상대로 해서는 김기현 후보가 좀 앞서지 않겠냐라는 저의 생각이고 관측. 네. 저보고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냥 예비 경선 끝나고 나서 1차 경선에서 네네. 1차 본 경선에서 그냥 김기현 후보가 과반수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네. 왜냐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윤핵관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김기현 당대표 만들려고 저렇게 지금 결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원들은 일단은 이해해 줄 것 같아요. 네. 1년도 안 된 대통령인데 밀어주자. 당대표랑 혼란 생기면 안 되지. 네. 밀어주자. 그런 생각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익명, 뭐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 뭐 핵심 관계자 발 아니고요. 이진복 정무수석의 실명 발언이 안철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움직이면 쏜다. 가만히 있어. 그래서 안철수 네. 후보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겠대요. 아무 말도 안 하겠대요? 네, 탄핵안 가결에 더 이상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 주장하지 않겠다. 네. 움츠려든 거예요. 이제 경고하니까. 움츠려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게 맞는 것이냐. 결국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 눈치와 민심의 눈치를 봐야지. 자, 현 변호사님에게 1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말 안 하고 어떻게 정치를 해? 예를 들어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아라 그러면 선거운동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아니 선거운동 말로 하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선거운동을 해요? 하여튼 정상적이지 않은 선거운동 그만해라. 이제 빨리 이제 사퇴하든지 해라 이런 얘기예요. 참 여러 가지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창피합니다. 여기서 각설하고 시즌2 정리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장성철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요 내일 벌써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뉴스 많습니다. 자, 금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